평강왕에서 영양왕, 영유왕에 이르는 시기 고구려는 삼국 간의 패권 경쟁과 중국 통일 왕조수당의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국력 소모가 심각했으며 이후 당나라와의 충돌은 고구려 멸망의 서막을 열었다. 이 시기에는 을지문덕, 영계소문, 안시성 성주와 같은 고구려의 명장이 활약했으며 신라에서는 진흥왕, 김유신, 백제에서는 성왕의 죽음과 계백이 등장해 삼국 간의 치열한 군사적 대립을 이끌었다. 중국 측에서는 수나라를 건국한 양경과 함께 걸출한 영웅으로 평가받는 당태종, 이세민 등 중국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등장하며 동아시아의 정세가 흘러갔다. 영계소문, 당나라와 운명적인 대결을 펼치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영계소문. 영계소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 연태조와 할아버지 연자유까지 대대로 고구려에서 높은 관직을 지낸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인 계소문은 특이하게도 가쉰이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50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그렇게 지었다고 전해진다. 흥미롭게도 중국 역사서와 삼국사기에는 그의 성을 연 대신 천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당나라 고조 이영과 이름이 겹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한 강화도의 지역 자료인 속수중보 강도지에서는 영계소문이 고려산 밑에서 태어났으며 스스로 물에서 나왔다고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역 전설에 따르면 영계소문이 고려산의 우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몬연이라는 성을 썼다고 한다. 그의 전설적인 행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영계소문이 무술을 연마하며 말을 타고 질주했다는 치마대,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5개의 우물,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집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악당인가 영웅인가? 사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영계소문은 굉장히 악랄한 이미지다. 임금을 죽이고 권력을 독점한 포악한 신하로 묘사되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당시 신라 출신 김부식이 고구려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근대에 들어오면서 영계소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독립운동가 신채호는 영계소문을 위대한 혁명가로, 박은식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영웅으로 평가하며 그를 재조명했다. 영계소문 권력을 손에 넣다. 영계소문의 아버지 연태조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대대로를 지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자리를 영계소문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고구려는 여러 부족의 연합체라서 주요 관직을 세습하려면 부족장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영계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영계소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부족장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환심을 사는 전략을 썼고 자신이 권력을 잡은 후에도 잘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런 태도 덕분에 결국 그는 대대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고구려 대 당나라 갈림길에 선 나라. 당시 고구려의 왕은 영유왕이었다. 그는 고구려의 27대 왕으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새롭게 등장하던 시기에 즉위했다. 전쟁으로 지친 고구려는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영계소문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당나라를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왕과 영계소문 사이의 갈등을 점점 키웠다. 특히 영계소문이 요동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는 일을 맡았을 때 그와 영유왕의 의견 차이는 극에 달했다. 영유왕은 당나라와 평화를 원했지만 영계소문은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갈등은 결국 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번졌다. 쿠데타를 일으킨 영계소문. 영유왕은 점점 커지는 영계소문의 권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왕과 대신들은 영계소문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지만 문제는 영계소문이 더 빠르고 치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의 사열식을 빌미로 반대파들을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대 세력을 모조리 제거해버렸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목숨을 잃은 대신들만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반대파를 무너뜨린 영계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궁에 쳐들어가 영유왕까지 죽이고 그의 조카 보장왕을 왕위에 올렸다. 물론 보장왕은 명목상의 왕일 뿐 실권은 영계소문이 쥐고 있었다. 이후 그는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직함을 차지하고 고구려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다. 영계소문은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운명을 걸고 당나라와 맞서 싸운 강력한 지도자였고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지금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당나라와 고구려의 관계. 당나라는 선비족 출신인 고조 이연이 세운 나라로 이전 왕조인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원정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 수나라의 뒤를 이어 등장한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화친을 모색했다. 마침 영양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영유왕 역시 전쟁보다 평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에는 큰 충돌이 없었다. 영유왕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펼쳤다. 수나라 전쟁 포로 1만여 명을 당나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626년 영유왕 9년에 당나라 2대 황제로 즉위한 태종 이세민에게 고구려의 영토를 기록한 봉역도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는 고구려의 선의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대당 강경파들에게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고구려의 군사 기밀이 담긴 지도를 적국에 넘기는 것은 자칫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비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유왕은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에 묻혀있던 수나라 병사들의 위령제를 지내고 고구려의 전승기념비를 철거하는 것까지 허락했다. 이는 고구려가 거둔 승리의 상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였고 대당 강경파들에게는 굴욕적인 처사로 비춰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당 강경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대당 정책은 화친에서 강경책으로 급변하게 되었다. 영계소문이 집권하자 당나라 태종은 이를 빌미로 고구려 정벌을 계획했지만 조정 내 일부 신하들의 신중론으로 즉각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편 당나라가 중원의 새로운 패권자로 떠오르던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 세나라는 끊임없이 영토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영계소문은 정권을 잡은 초기에는 당나라와 우호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했다. 이는 흔히 알려진 강경한 반당 이미지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는 당나라의 도교 도사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이는 이전 영유왕 시기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당나라에서 파견된 도사는 고구려에서 도교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친선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당 황실은 자신들을 노자의 후손으로 내세우며 도교를 중심으로 한 외교를 확대하려 했고 영계소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도교를 매개로 한 외교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기 외교 정책은 영계소문이 일관된 반당 노선을 고수했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당과의 관계에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영계소문의 집권 이후 고구려의 대당 정책이 강경하게 변하자 백제와 신라는 향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신라는 백제와의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된 상황에서 고구려와의 동맹을 원했다. 이에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 백제를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영계소문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 중에 신라가 빼앗아간 영토를 돌려주지 않는 한 동맹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제 역시 정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위자왕은 성충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보내 동맹을 고구려는 이를 수락했다.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은 신라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세 나라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복잡한 외교 관계는 이후 당과 고구려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영계소문 당나라와의 전쟁에 돌입하다.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국경 순찰 중 고구려의 영계소문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세민은 한마른 우물에 숨었는데 영계소문은 우물 속에 이세민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물 안에 거미줄만 보고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세민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기억에 남았고 그가 후에 이 우물이 있던 곳에 몽롱부탑을 세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몽롱은 거미줄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이세민은 그곳에 정해사라는 절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 근처의 세니아라는 강은 이세민이 진흙에 빠진 말과 함께 위험에서 벗어났던 곳으로 그 역시 기억에 남은 장소입니다. 당나라의 고구려 원정. 고구려와의 동맹이 결렬되면서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백제가 우리의 사시며 성을 점령하고 고구려와 연합해 조공하는 길을 막으려 한다며 위협을 알렸고 이에 당나라는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신라와 화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계소문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신을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영계소문의 태도에 분노하여 고구려에 대한 원정을 결심합니다. 오른 영계소문. 당 태종의 원정 준비. 644년 보장왕 3년 당 태종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군을 준비합니다. 그는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하니 이를 참을 수 없다며 원정을 명령합니다.
당나라군은 수나라의 대군과는 달리 정예부대였으며 그들은 고구려의 성들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공성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초반의 공격에서 승기를 잡으며 고구려의 성들을 차례차례 함락시킵니다. 당나라의 승리와 고구려의 반격. 당태종은 군을 이끌고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요동성은 고구려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고구려 군과 백성들은 총력전을 펼쳤고 당나라의 공격은 12일 만에 요동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후 당나라군은 백암성도 함락시키며 고구려의 성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당나라군은 고구려의 다른 성들을 공략하는 데 실패하였고 특히 안시성에서의 결사항전은 당나라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안시성 전투와 당나라의 패배.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가 처음 고구려 원정에서 겪은 큰 패배로 그 이후 당나라 군대는 퇴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서들은 당나라의 패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당나라 군이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번 원정은 당나라의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끝났으며 이 사건은 고구려의 강력한 방어력과 전투력 그리고 당나라의 과도한 자신감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고구려의 대당 전쟁 승리와 연개소문의 전략. 고구려가 대당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개소문이라는 뛰어난 군사 통치권자의 전략적 기획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안시성 전투 이전 고구려의 여러 성들이 당나라 군대의 공격에 쉽게 함락된 것도 연개소문이 치밀하게 계획한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역사학자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연개소문이 주요 군사 요충지인 안시성, 오골성의 병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른 성들의 병력을 의도적으로 철수시켰다고 기록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시성에서의 승리도 연개소문의 전략적 배려에 의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안시성은 철옹성을 구축하여 당나라 군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때 연개소문은 성 밖에서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의 지휘를 넘어서 고구려의 방어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과 전략적 계획을 세운 인물이었다. 또한 조선상고사에는 연개소문이 당태종의 군대가 퇴각할 때 이를 추격하여 당나라 내륙 깊숙이까지 진입했다는 기록도 있다. 물론 이는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산둥과 장수 지역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중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전설은 그의 기계와 용맹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연개소문이 단순히 고구려를 방어한 장군 이상의 존재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직접적으로 당나라와 전면전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의 군사적 기량과 용맹함은 당나라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만큼 강력했다. 연개소문에게는 세 아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높은 벼슬을 하사받고 고구려의 권력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사망한 뒤 이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사건은 장남 연남생이 지방으로 떠나면서 시작되었고 그가 도성을 비운 틈을 타 연남건과 연남산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간의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연남생은 동생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첩자를 보내게 된다. 첩자의 발각으로 연남생은 도성으로 온 동생들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나라에 투항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연남생과 그의 아들 연원성은 당나라 태종에게 받아들여졌고 고구려를 침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연남생의 투항은 고구려의 멸망을 가속화했으며 그가 한때 고구려를 구한 영웅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라의 몰락에 기여한 인물로 변모한 것이다. 더군다나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내분이 심해지자 12성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고 결국 고구려는 668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멸망은 한국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고구려가 만주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국가였던 만큼 그 멸망은 한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 상실을 의미한다. 그 후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건국되었지만 그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았고 한민족 단일 국가로서 고구려의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했다. 둘째는 고구려가 전통적으로 무를 중요시했던 국가였지만 고구려의 멸망 이후로 우리 민족의 통치 기반이 점차 문으로 변화해갔다는 점이다. 연개소문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는 드물어지면서 이후에는 문치 외교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국가 운영의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인들 속의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중국 경극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다양한 경극 작품에서 그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요 경극 작품들인 동목관, 분하만, 살사문, 언니야 등에서는 당 태종 이세민이 연개소문에게 쫓겨 위기에 처하고 서린기가 이를 구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서 연개소문은 강력한 적으로 묘사되며 그의 무공과 잔혹함이 강조된다. 경극 속에서 연개소문은 주로 용맹한 장군으로 그려지며 특징적으로 칼을 5자루 차고 푸른 얼굴 화장을 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의 무자비함과 잔인함이 강조되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그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두려운 인물로 각인되었다. 중국 역사 속에서 연개소문은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 그 시대를 통치했던 강력한 군사적 인물로 묘사되며 그의 이름은 중국인들에게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